아침에 매일경제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4일 목요일입니다. 가을은 원래 하늘이 높고 맑죠. 나들이 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때 아닌 가을 태풍이 한반도 주변으로 자꾸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 온난화 이 탓이 아닐까 합니다. 각 신문의 일면은 어떤 기사를 담고 있을까요?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에듀테크 빅뱅 AI 교사 5년 내 나온다.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교육의 기술을 접목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빅뱅이니까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거죠. AI, 인공지능 교사가 5년 내 나온다.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미국, 중국 등에서는요. VR, AR, 그러니까요.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죠. AI가 이런 구현을 하면서요, 교육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흐름을 보면 5년 내에 AI 교사가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음 신문 보시죠. 한겨레,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7일 방북, 빅딜 문턱까지 왔다. 빅딜. 미국은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비핵화, 그리고 상응 조처 합의 여부 주목입니다. 빅딜은 과연 이겁니다. 비핵화, 상응 조처 두 가지를 과연 어떻게 접점을 찾을까가 이번에 관건입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역시 관련 기사인데요. 중앙일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미국 중간선거 전 개최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는 11월 6일인데요. 이 말은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했습니다. 청와대 폼페이오 7일 방북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지금 집값 대책 이후에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과연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혼선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금융위원회가 정리를 했군요. 수도권 1주택자는요. 교육, 근무 목적이 있더라도 추가 대출이 불어냅니다. 금융위원회가 그동안의 혼선을 정리했는데 수도권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요. 수도권 지역에 또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4가지를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4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경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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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1시간 동안의 신문 읽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먼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방북 후 베이징 가는 폼페이오. 중국에 설명해야 할 빅딜 있나?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지금 도안으로 돼 있습니다. 일정. 10월 6일에 먼저 일본으로 가고요. 7일 평양을 갑니다. 당일치기로 갔다가 서울로 옵니다. 그리고 8일 오전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8일 오후에는 중국으로 합니다. 6일부터 8일 사이 굉장히 숨바꾼 일정인데, 자, 조선일보는 이 중국의 마지막 일정인 중국에 간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췄군요. 보겠습니다. 빈손 방북 논란 빚었던 폼페이오. 이번에는 김정은 면담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대화 자신감 느낀다. 의견 접근 이뤄질 가능성. 이거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청와대 시간표 비슷한 걸 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은 2차 북미 회담을 한 뒤 종전선언을 하고 그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거론을 한 겁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보시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중간선거 이전이라도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일정, 시간표를 좀 밝혔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중국에 설명해야 할 빅딜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측이 이번에 중국에 가져갈지도 모르는 그 빅딜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죠.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8월 달에 북한을 가기로 했는데 예.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된 걸로 해서 그때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의 뭐 한 달 보름 만에 북한을 가면서 이번에는 좀 특이해요. 처음에 일본을 갔다가 북한을 갔다가 다시 서울에 왔다가 예. 다시 중국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폼페이오가 아무래도 가장 큰 예. 관심이 핵 사찰하고 종전선언하고 예. 빅딜을 어떻게 하느냐. 예. 특히 종전선언을 이번에 먼저 해주느냐. 핵 사찰은 그때 평양 예. 그 남북 회담에서 예. 그 6.12 미국하고 북한하고 예. 6.12 선언을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은 영변 핵 폐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핵 폐기하고 핵 사찰하고 네. 종전선언하고 빅딜인데 이번에 중국까지 가는 걸 봐서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 내부적으로 어느 예. 정도 얘기가 좀 진행된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강하게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우리도 뭐 지원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중국에 이번에 들고 갈 그 빅딜은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중국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뭐 그게 아직 뭐 대북 제재 완화는 예. 좀 너무 섣부르고 예.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얘기가 끝나면은 예. 시진핑이가 오히려 평양을 또 방문하는 순서로 해서 이게 잘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되면은 예. 먼저 이제 정상회담하고 예. 이 미국하고 북한 정상회담하고 예. 그다음에 종전선언하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저는 뭐 될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여기서는 안심을 할 수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최악의 수도 또 생각해야 되는 게 핵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대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어제 청와대는 3가지 스케줄, 3가지 시간표를 밝혔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셈이 되겠네요. 여기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I'm very happy to be going back to get another chance to continue to advance the commitment that Chairman Kim and President Trump made back in Singapore in the second week of June. President Trump's comments are exactly right. This is a long-term problem. This is 네, 김구라 교수님. 네. 폼페이오 장관이 어렵게 이번에 이제 방북을 하게 됩니다. 당일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미 사전에 많은 조율이 됐다고 보여지는 분석이 꽤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럼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좋은 얘기들, 뭐 예.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예.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친선의 친서, 뭐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할 텐데 사실은 내용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 것 같고요. 폼페이오가 가져가서 협상하는 것인데 저는 이번 스케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4개국을 다 돌고 결국엔 중국까지 간다는 것을 이미 예정하고 거기다가 이제 김정을 만난다는 것까지 공표하고 간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즉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조금 양자 간에 양국 간에 좀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합의가 안 됐는데 저렇게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쉽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데 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이라든가 뭔가 논의할 내용이 없으면 갈 필요가 사실상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선 사전에 많은 얘기들이 지금 돼 있는 장면에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청와대에서 어제도 좀 더 긍정적인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앞당겨서 폼페이오가 가잖아요. 이제 이런 분위기도 결국에는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얘기들은 굉장히 좀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광희 변호사 말씀하시죠. 글쎄 뭐 어쨌든 간에 당일 갔다 오고 또 어쨌든 이번에 뭐 아직 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전날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가기는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 가게 된다면 합의는 있을 거로 보여지고 기초적인 합의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합의의 내용이 크냐 작으냐 혹은 중요하냐 비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관점에서 보는데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자기는 합의에 있어서 비핵화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합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크기 자체는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합의는
크지 않을 수가 있다.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합의라고 하는 것은 예. 북한이든 미국이든 다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중간선거를 바로 앞두고 예.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보여야 될 입장이고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도 빨리 대북 제재 해제라든지 어떤 성과를 계속 보여야 북한 내부에 예. 어떤 문제를 다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합의를 하되 예. 그 속도를 조정하는 선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또 시간을 끄는 그것으로 가게 되면 각국을 사개국을 다 도는 것도 예. 그런 점에서 설명이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문들은 좀 빅딜 가능성을 고르는데 지금 이경환 변호사 전망대로라면 빅딜보다는 스몰딜, 아주 좀 찔끔 정도 합의하면서 또 다시 만나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폼페이오 예. 장관이 종전선언을 이제 테이블에 올려놨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종전선언 자체를 할 거냐 말 거냐 예. 거기에서 중국의 양해를 구하겠다 등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종전선언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예. 미중 관계 지금 무역 전쟁이나 뭐 군사 갈등까지 있는데 예.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중국과의 좀 화해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서도 종전선언을 지렛대로 하되 여기 그 중국과의 관계의 여러 개선에 따라 예. 또 뭐 대북 경제 제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디 전까지 풀 것이냐 이것을 이제 그 가늠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예. 비핵화할 테니까 예. 상응 조치 취해주라라고 예. 할 거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중심을 놓고 예. 여기까지만 하겠다 대신 우리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좀 개선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러네요. 폼페이오 포석들이 놓여져 장관은 있겠죠. 국무장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외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 굉장히 지금 현안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냥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얹혀서 이번에 한번 해결해 그렇죠. 보겠다. 예.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철 교수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오늘 조선일보에서 난 건데 좀 눈에 띄어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 해외에서 1조 원 탈취 시도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네요. 자, 이 기사가 출처가 어딜까요? 이번에 보면요. 미국 보안업계인데 여기 보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요. 파이어아이라는 이런 정보 관련 분석 기업인데 이 파이어아이와 정보기관이 전산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커 조직 이름이 이렇습니다. APT38.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요. 지능형 지속 보안 위협 38. 이건 아마 그쪽 보안 업계에서 그냥 지은 이름이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해커 조직이 해외에서 1조 원을 탈취하려고 했다. 어떤 내용일까요? 미 보안기업, 미국, 멕시코 등 최소 11개국 금융기관 NGO를 해킹했다. 2014년부터 수억 달러를 북한에 빼돌렸는데요. 한국으로 가던 돈도 가로채기도 했다. 이런 내용도 있다네요. 글쎄요, 이게 지금 북한이 2014년이면 한참 제재를 받고 있는 지금까지 제재를 받는 국면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돈을 확보했다. 김관학 교수님, 글쎄요, 이 보도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혐의죠. 공식적으로 예, 이게 일단은 혐의인 것 완전히 같습니다.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를 상상한다 그러면 북한이 제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예. 받던 그런 시기고. 이른바 이제 북한의 돈줄이 말랐다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지금의 상황, 즉 북한이 정상 국가화되고 하나의 어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 더 이상은 이런 이제 일종의 혐의를 예. 받는 그런 행태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뭐 해커를 해킹을 하는 것이 예. 뭐 단지 북한만은 아니죠. 예. 모든 나라에서 예. 해킹 그룹들은 다 있지만 예.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서 한다 그러면 북한은 통제사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정부와 연관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인식되기 북한에서 때문에 민간이 뭐 알아서 해킹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럴 어려운 것 개연성은 같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북한도 이런 일종의 국제 범죄 행위라든가 이런 예. 혐의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규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뭐 정상 국가화로는 예.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혹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멀었지 않나 생각은 좀 들고요. 예. 다만 이 과제 중요한 것은 예. 어쨌든 한 비행 NGO 기구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비실명 기구라고 하는데요. 예. 정말 그 기구가 어딘지 궁금한데 예. 그 기구가 한국에 보내는 돈을 이미 가로챘다. 그러니까 송금을 하는데 중간에 그걸 가로챘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얘기입니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또 한국 관련 송금 관리 데이터를 좀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예. 알고 있었거나 예. 최소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요. 예. 과연 그렇게 했는지,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예. 이 보도에 대해서 빨리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실제로 예. 돈을 탈취당했다든지 혹은 예.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게 맞다면 예. 그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긍정 내지는 어떤 비판 예. 이 결과에 대한 설명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의혹 내지는 혐의이기 때문에 관련 아마 후속 보도가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속도 빨라진 태풍 콩레이. 6일 밤 부산 스칠까 아니면 상륙할까? 걱정입니다. 가을 태풍이 지금 발생을 해서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초속 47m 강풍 동반한 중형급이고요. 기상청은 일단 부산을 스쳐갈 것으로 본다. 일단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일 기상당국은 일단 부산 상륙 가능성 쪽에 여기 또 무게를 두고 있어서 과연 이 태풍이 과연 어떻게 할까? 6일 밤 주말인데요. 6일 밤 과연 이 태풍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6년 새 벌써 4번째 잦아진 10월 태풍. 그러네요.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가을인데 자꾸 태풍이 온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좀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반도 북상 태풍은 주로 8월인데 지난 106년간 기록을 보면요. 10월 태풍은 겨우 8개입니다. 그런데 최근 6년 새 4번째니까 최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직 100%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온난화로 여름과 흡사한 기압 배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태풍 시즌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예. 가을 태풍이란 말 어느 순간부터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을은 원래 참 날씨가 좋은 날인데 난데없이 태풍이 와서 자꾸 그 좋은 날씨를 좀 망쳐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 100여 년간 예. 10월 태풍이 8개밖에 안 됐는데 예. 최근 6년간에 벌써 4번째 예. 10월 태풍이었으니까 10월 태풍이 그만큼 일상화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뭔가가 변화가 된 건 된 그렇죠. 건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저 동남아하고 비슷한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예. 어떻게 보면 여름의 연장 아닌가 이렇게 기압 배치나 이런 그렇습니다. 걸 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지난번에 왜 짬인지 짬짬인지 태풍이 짬이. 우리나라로 오다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에 큰 피해를 줬거든요. 일본을 거의 공항이 쓸고 마비되고 다녔습니다. 쑥대밭이 되다시피 예. 했는데 이것도 콩카이도 자칫 우리나라로 예. 오면은 얼마나 큰 피해를 줄까. 콩가이가 아니라 콩레이입니다. 콩레이입니까? 콩레이. 참 어렵습니다. 이름이 참 콩레이. 어렵습니다. 짬이. 콩레이가 우리나라로 오면 이번 특히 주말에 오니까 예. 가급적이면 좀 피해가길 바라는데 일본이 그 태풍이나 이런 걸 우리나라로 많이 좀 흡수해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좀 일본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예. 좀 방향을 좀 흡수. 약간 좀 오른쪽으로 좀 틀어서 좀 가졌으면 하는 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향을 틀더라도 콩레이가 그냥 콩가루처럼 흐지부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했군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요 기사도요.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요. 여보 이거 알아? 한국 남자 12%가 술 때문에 죽는데 충격적인데요. 한국 남자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술 탓에 사망을 한다. 무슨 소릴까요? WTO 세계보건기구가 술과 건강 국제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여기 오늘 나오신 패널 네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곰곰이 머릿속에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남성 한 해 알코올 섭취가요. 순수한 알코올을 마시는 양이 16.7리터입니다. 이거는요. 500ml 맥주캔 668개를 마시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1년이니까 하루에 매일 2캔을 먹어야지만 가능한 양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13리터. 우리보다는 좀 적게 먹네요. 중국은요. 11리터. 자, 그렇다면 전 세계 평균은 어딜까요? 여기 표에 있습니다. 전 세계는요, 6.4리터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3배 가까이 먹고 있군요.
이 술 양이요. 자, 이렇게 많이 마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WTO는 2016년 우리나라 모든 사망자 중 7.6% 정도는 술 때문에 죽었다고 분석을 했다. 세계 평균은 5.3%입니다. 높습니다, 확실히. 그리고요, 이거를 남성으로 좁히면요, 이 비율이 11.8%, 여성은 2.6%. 그러니까 한국 남자 12%는 술 때문에 죽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건학 교수님, 네. 본인께서 이런 정도의 섭취량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미달하십니까? 얼추 될 것 같아요. 얼추 됩니까? 역시 통계가 제대로 나왔군요, 그럼. 예, 이게 참 이 통계를 보니까 무섭네요. 예.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뭐 평소에 이렇게 먹다가 숫자로 나타나니까 아, 이거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한국 사회가 사실은 술에 굉장히 관대해요. 예. 그리고 술을 일부러 권하는 예. 그리고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오히려 조금 뭔가 더 많은 지위로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요새는 좀 덜 하지만 과거에는 술을 잘 먹는 게 어떤 능력 비슷한 예, 능력과 연동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술 많이 먹고 그 다음날 나와서 일찍 일을 하면은 예.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거고 보니까 일본 분들도 참 많이 드시네요, 술을.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음주운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 먹기가 좀 어려운데 예. 우리는 구조적으로 술을 잘 먹고 회식 문화도 얼마나 발달이 예. 돼 있습니까? 예. 근데 이런 지표를 보면 예. 이제는 좀 줄여야 되는 아주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광환 변호사께서도 초과하십니까? 미달하십니까? 기준에 지금. 과거에는 초과했다가 현재는 많이 줄였습니다. 아, 좀 변화하셨군요. 예, 변화했습니다. 예. 저렇게 술을 많이 먹는 이유가 예. 대한민국 사람 좋게 말하면 열정적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뭐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술에 관대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술에 관대한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것을 장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술로 같습니다. 푼다, 스트레스를. 예. 열정적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예. 이런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악순환 아닙니까? 이거 미국. 선순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열정적이기 때문에 열정적이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어쨌든 저도 요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술을 거의 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술을 좀 절제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술이 또 그렇게 예. 그 술자리에 갔을 때 주위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예. 자기가 어느 정도 술을 안 먹겠다고 예. 하면 그것을 다 봐주더라고요. 그렇죠. 분위기가 좀 과거에는 바뀌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술을 다 강제로 보이고 했었는데 저도 최근에 술을 줄이고 예. 직접 술을 안 먹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강요한다든 이런 거 없이 예. 그 술자리가 그대로 유지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특정 직업군에서 참 술을 많이 먹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변했더군요. 그 직업군들도. 그 중에 아마 기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예. 술 많이 먹는 직업이 예. 검찰, 기자, 예. 군인들, 아, 특히 조직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데 예, 예. 이런 데서 많이 먹었거든요. 예. 거의 뭐 해만지면 저도 뭐 술 먹다시피 해서 여기 1인당 뭐 우리가 연간 16.7리터라고 그랬는데 예. 저는 한 2배 이상 먹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 16.7에 2배, 30리터가 넘어가십니까? 거의 2배 안 먹은 날이 없을 정도로 뭐 해만지면은 석양주라고 그래서 예, 먹고 예. 많이 지금은 먹었는데 그렇게 안 드시죠? 지금은 이제는 주종을 바꿨습니다. 아. 선배들을 보니까 예. 독주 마신 분들은 예. 벌써 저 산으로 가셨더라고요. 아. 무덤으로. 예, 산으로 가셔서 성묘지내로 가야 될 정도인데 그렇게 됩니까? 도수가 약한 술 먹은 분들은 아직도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WTO 통계가 네. 확실히 근거가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아니, 요즘에는 WTO가 아니라 WHO입니다. 저도 이제 주종을 이제 주로 막걸리로 좀 바꿨습니다. 예. 값도 싸고 순한. 예, 아무리 많이 먹으려도 2병 이상을 못 먹거든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주량 조절을 좀 그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의 술에 대해서 너무 좀 관대한 문화. 예. 이게 좀 문제 아닌가. 원래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술이 죄다. 술이 예. 죄다 그러는데 예.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데 술이 나쁜 거를 밝혀지는 게 술이라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술에 관대한 문화에 우리가 좀 젖어서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음주 단속도 러시아는 예.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술이 확 줄었다잖아요. 예. 우리도 좀 엄격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음주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범죄 비슷한 것도 일어날 때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술은 죄가 없다. 술을 마시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명언 같습니다. 맞는 말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나왔네요. 부동산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라더니 4,600억 원 편법 상속.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았군요. 트럼프는 금수저였다. 자수성가가 아니었네요, 그럼. 자, 이 내용이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부친 회사 비밀 납세 신고서를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증여 과정에서 탈세 가담 주장도 나오고 있다. 3살 때 연간 2억 원을 벌었고요. 8살 때는 이미 백만장자가 됐다. 그러네요. 8살짜리가 무슨 수로 백만장자가 됐을까요? 자, 부친은 자녀 5명에게 총 10억 달러를 증여했다. 그런데 세금 55%가 아닌 5%만 내서 5,220만 달러만 납부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100% 거짓말, 엄청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이 나라 소식이라서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 참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 정도로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자, 이 기사도 또 나왔습니다. 실종소동 100일 만에 등장한 판빙빙. 깊이 반성한다. 벌금 1,437억 꼭 내겠습니다. 414억 원 탈세 인정하며 사과글을 올렸네요. 그동안 어디 간 거냐를 놓고 참 많이 나왔죠. 과연 감금된 것이냐, 아니면 직거하는 거냐, 아니면 심지어 무슨 일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본인이 사과글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 살아있는 것으로는 판명이 됐습니다. 고통과 고뇌, 부끄러움 느꼈다. 이런 글을 올리고 벌금 1,400여 원을 꼭 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과세당국이 이 정도 규모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탈세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톱스타 판빙빙이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판빙빙에게 탈세 혐의로 세금과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1,437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납부 마감일까지 돈을 내면 형사처벌은 면제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탈세로 처음 적발된 거고 그동안 세금 미납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판빙빙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전력을 다해 세금과 벌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인으로서 법을 지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판빙빙은 용서해달라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방송 토크쇼 진행자였던 추이용 위원이 판빙빙의 탈세 의혹을 폭로했죠. 이후 판빙빙은 수개월째 묘연한 행방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망명설 등 각종 억측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논란은 4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여기 기사 좀 추가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신변 이상설이 계속 돌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기사에 좀 더 덧붙여 있네요. 중국에선 최고 권력에 밑보인 권력층이나 재벌, 인권 운동가가 돌연 사라졌다가 수개월 혹은 1, 2년 뒤에 느닷없이 죄상이 공개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번에도 이런 경우일까요? 김시열 교수님,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 뭐 이제 중국식 법치라 그래가지고 좀 예. 우리와는 다르게 이제 예. 그 법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예. 특히 경제 성장 과정에서 예. 이제 그 공무원들이나 이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총살까지도 시키고 뭐 예. 이제 이런 굉장히 엄격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예. 이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많이 벌었으면 좀 이제 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걸렸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지금 현재 시진핑 예. 그 치하에서 실용적 권위주의 체제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그 중국식 법치가 예. 좀 더 강하게 지금 좀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나마 그래도 판빙빙 정도 이렇게 이제 유명한 저 배우였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벌금 다 내면 이제 용서에 형사처벌은 안 하겠다 이런 만약에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봐준 거 어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기업가가 탈세를 좀 저 정도 했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뭐 이렇게 뭐 반성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뭐 공개 뭐 인민 재판 뭐 이런 등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이번 기사도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국제 기사로 꽤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대국 외교 목표는요? 물어보니까요. 답변을 합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옆에서 정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시진핑 우상화 퀴즈 프로 방영한 중국 TV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우상화 굉장히 그동안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TV 프로에도 이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연휴 황금 시간대 5부작으로 편성. 지금 중국의 연휴 기간입니다. 5부작으로 편성. 시진핑 가장 좋아하는 책 등이 문제로 출제됐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요. 시 주석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 주석의 연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 주석이 과거 지방에서 지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뭐 이런 퀴즈를 낸다 그러네요. 그럼 뭐 시진핑 주석 자서전 내진 전기라도 좀 샅샅이 읽고 나와야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여기도 보시죠. 시진핑 우상화가 인기 TV 채널인 오락 프로그램 형식을 빌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제 서방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보도하고 있죠. 김근학 교수님, 네. 이 상황 우리는 좀 이웃 국가 얘기인데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단순히 TV 프로그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의 권력 구조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소평 이후에는 집단 지도 체제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택동까지는 이제 1인 지배 체제였는데 다시 1인 지배 체제로 돌아갔다. 그래서 시진핑에 대한 개인적 우상화 차원에서 지금 이런 TV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지는 거 보면 권력을 언제까지 우리가 임기를 보통 5년짜리 2개를 했거든요. 두 그렇죠. 번을. 근데 이게 아마 철폐될 가능성도 매우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그런 것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뭡니까? 연임을 더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신제로 가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뭐 아까도 부정부패 얘기했지만 거울 보기 운동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이 자기를 봐라. 거울을 봐라. 그렇죠.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그래서 아주 지금 군부가 이제 또 뭐 군부 사업도 해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등 아주 뭐 시진핑이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중국 내부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반발할 측도 있는데 글쎄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더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만큼 방송 매체를 시진핑 장악을 했고 어떻게 보면 방송 매체도 아부라는 거죠. 그 유현준 그 홍익대 건축가 교수가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로마가 1000년간 번영했는데 왜 몽고는 150년 만에 망했냐. 그 이유가 로마는 콜로세움도 세우고 큰 건축물을 세워서 권위를 세웠는데 몽고는 텐트 갖고 이동하다 보니까 남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집을 그래서 권위를 쌓으면 잘했는데 남긴 게 없어서 150년 만에 망했는데 지금 만리장성하고 콜로세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방송이다 이거죠. 그래서 독재자들이 방송을 장악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그게 집요하게 흔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방송이 옛날로 말하면 만리장성이나 콜로세움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 방송사 사장은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하고 같다. 뭐 그럴 정도로 표현한 걸 봤는데 제사장, 신전의 제사장이다 이거죠. 그만큼 방송 영향력이 커졌다는데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등소평 때 도광양이라고 해서 머리를 굽혔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나서는 거죠. 그래서 미국한테 그 무역 보복도 좀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환 변호사. 저는 이 과정이 진짜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과거에 보면 이럴 경우에 또 국민들의 어떤 저항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전체주의 국가고 권위주의 국가고 그런 점이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중국도 이미 경제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부분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즉 이런 우상화 과거 용비어청가적인 이런 모습을 보고 방송한 TV가 굉장히 인기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중국 국민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들도 좀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저런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은 꼭
선진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 그런 특별한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조만간 다른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특수성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걸까요? 단순히 아니면 좀 이상한 걸까요? 글쎄요. 특수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DMZ 화살머리 고지 지뢰 제거 작업 시작이 됐죠. 지금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철책문이 열리고요. 우리 군인들이 지금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지뢰 제거는요. 6.25 전사자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일단 지뢰를 제거하고 길을 낸 다음에 그 발굴할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이기도 하고요. 저번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이행을 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 사진은 뭡니까? 4달이 잃은 한국 유기견, 미국 최고 영웅견으로. 지금 여기 강아지 보면요. 이쪽 화면, 이쪽 어떤 여성분과 같이 있는 사진인데 다리를 보시면요. 원래 다리가 다 잘렸습니다. 그런데 의족을 찬 겁니다. 이 강아지는요. 이름이 치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인 치료견 신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개는요. 한국에서 비닐봉투에 담겨서 버려진 개였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로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이 외국까지 전달이 돼서 미국 분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저렇게 해서 멀쩡해진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다리를 상실하신 많은 미국 분들이 힘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이른바 공인 치료견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시호 교수님, 한국 유기견이 미국 최고의 영웅견이 됐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우선 하나는 이제 한국의 지금 유기견 좀 법제 문제를 둘러싼 그 시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권 이제 보호하자라고 하는 분들과 이제 그 현재의 법 제도와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기견이 이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 미국 분이 이제 입양을 하게 돼가지고 그냥 안타깝게 보고 입양을 한 거죠. 그런데 또 한편 이제 지금 다리를 잃은 여러 이제 장애 환자들이 이 강아지를 보고 이제 용기를 이제 갖는다. 단순한 그냥 멀쩡한 강아지를 본 것보다 저런 모습의 강아지를 보면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하나는 뭐 한편으로는 강아지한테 이제 용기를 이제 얻어야만 하는 또 이제 그런 여러 그 사회적인 미국의 그런 이제 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반려견 뭐 등등 해서 인간과 이제 동물의 관계 상당히 지금 예전과 다른 상황에 와 있는데 또 그런 이제 변화하는 시대상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하여간 한국에선 버려졌던 개가 가가지고서는 저렇게 또 저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하니까는 참 뭐 여러 가지 그 감동적이기도 하면서도 또 씁쓸한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선 유기견, 미국에선 영웅견.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사진 한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요. 시속 1000km 하이퍼루프 첫 공개. 지난 2013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죠. 이런 하이퍼루프. 진공광 상태에서 자기 부상 열차가 들어가서 순식간에 이동을 하는 이른바 하이퍼루프라 부르는데요. 첫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에서 공개됐는데요. 미국 스타트업 업체 하이퍼루프 운송기술 TT라고 약자로 돼 있네요. 초고속 진공열차 실물 크기 시제품을 전시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정도 나왔으니까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속 1000km를 타고 열차 이동을 하는 세상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다른 기사도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연대 신촌 원주 캠퍼스 때 아닌 통합 논란의 몸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육부가 원주 캠퍼스 하위 평가 진단을 했죠. 그래서 뭐 정원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김용학 총장이 단체 이메일을 보내서요.
본교, 분교 체제에서 뭔가 전환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통합으로 읽혀서 신촌 캠퍼스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반발하고 있을까요? 여기를 보시면요. 학교 측이 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벌이는 캠퍼스 통합 계획을 규탄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입학 점수가 현격히 차이나는 원주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의 통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속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자 학교 측이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여기 보시죠.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신촌 캠퍼스와 교류 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는 있으나 학생들이 언급하는 통합과는 괴리가 있다. 설사 통합이라고 해도 교육부와 재단이사회 학생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 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 이게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일까요? 김수철 교수님, 일단 두 교수님 나오고 계셔서 두 교수님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김수철 교수님. 우리 사회의 이제 단면이고 예. 우리 대학 교육의 이제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지금 뭐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뭐 입학 점수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네. 통합은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전이나 이런 게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 젊은 세대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교육 환경에 맞춰가지고 뭐 그걸 통합이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재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또 이제 수도권과 이제 지역이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 해서 예. 그런 부분까지 안 가 있고 이제 입학 점수 하나만 눈에 보이는 거죠.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졸업보다는 입학이 전부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예. 연대가 한번 이제 스탠퍼드랑 이제 무슨 이제 같이 자기 학교들에 대한 이제 교육 정책을 비교하다가 예. 모여가지고 예. 연대는 이제 그렇게 선전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훌륭한 학생들이 들어왔냐. 이거 입학 점수 높은. 예. 그랬더니 스탠퍼드 대 총장은 뭘 보여줬냐면 이 뭐 휴렛 패커드나 나이키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 졸업생들이 만든 거다라는 얘기죠. 우리 졸업생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학 교육 현실이 얼마나 지금 엉터리 같이 되어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모습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크게 물론 이제 학생들의 지적처럼 학교 당국이 같이 이제 그런 대학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그 의사소통 문제도 그렇고 예. 또 비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단면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학 교수님. 네, 저는 이것의 문제의 근원은 예. 대학의 어떤 영리 추구, 지나친 영리 추구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기 이제 신촌에 있는 캠퍼스 하나라도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갈망하는 전 세계 뭐 몇 대 대학 뭐 예. 이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굉장히 이제 모든 대학이 항상 뭐 전 세계 10위권에 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그와 더불어서 또 영리성이라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제 분교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역량의 차이, 격차가 만들어진 것인데 예. 지금 10% 정원 줄이는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이거를 움직임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일정 부분 그 구성원들을 이렇게 예. 수렴을 해가면서 뭐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거를 또 응급으로 이제 처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그러니까 나온다는 정원을 것도 줄여야 되는 상황을 어떻게 좀 이렇게 그렇죠. 좀 흐트러뜨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도 동의 받기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 고민할 문제가 또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재판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판 다시 받는다. 무기수인데요. 재판이 다 끝나서 무기수. 복역 중인데 재판을 다시 받는다. 여기 있습니다. 강압 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 논란. 대법 복역 18년 만에 재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광환 변호사. 예.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재심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잠시 예.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예. 사실은 재심은 쉬운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 쉬워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판을 3번이나 거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재심을 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 가능했던 이유는 예. 사실은 수사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즉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는 건데요. 예.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색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도 참여되었었고 그리고 현장 검증. 보통 이와 같이 살인죄가 있는 경우는 현장 검증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도 강압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심이 가능했다고 보여지는데 과거 예를 보면 과거 예 같은 경우에는 진범이 잡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재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재심에 대해서 관대하다. 즉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 타당성을 더 중요시하게 된 시점까지 왔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또 이 사건 실체를 보면 사실은 범행 동기가 명백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뒤집기가 힘든 것이었는데 그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죽은 사람, 즉 뭐 명의로 또 그 상속인은 누구냐면 그 범인이라고 보여지는 그 범인으로 추정됐던 그 예. 무기수의 피보험자로 해서 예. 보험이 8개나 가입돼 가지고 실제로 보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지위에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인 누범행을 쓸 수가 있었던 건데 예. 본인의 진술은 처음에는 자백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번복 이유가 자신의 남동생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대신 자기가 대신 들어갔다는 이야기고요. 거다. 그렇다고 본다면 말이 설명이 되죠. 왜? 보통은 상속인이 두 사람 다기 때문에 남동생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범행 동기는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재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과연 어떤 결과? 굉장히 이례적인 지금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딴판인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합니다. 보시죠. 오늘 신문 대 신문 주제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입니다. 먼저 동아일보는요. 벼락치기 고교 무상교육 내년 당겨 시행 논란이다. 당겨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향신문입니다. 무상교육은 대세다. 윤회 장관 취임으로 탄력을 받았다. 한쪽은 당겨서 하는 것이다. 한쪽은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제목이 지금 방금 보신 내용 그대로군요. 벼락치기 고교 무상교육 2달 내 정책 수립 예산확보 끝내야. 윤회 교육 내년 당겨 시행 논란 교육부 정책 연구도 안 끝난 상태다. 3개 학년 동시 도입된 2조 필요하다. 포용국가 정책 따라 조기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비판적입니다. 벼락치기, 당겨서 한다. 비판적으로 다뤘군요. 자, 반면에 경향신문입니다. 똑같이 고교 무상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진보 보수 교육감 불문 대세다. 속도 차이만 있다. 여기 있습니다. 윤회 장관 취임으로 탄력을 받는다. 여기도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요, 약 2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저소득층 교육급여나 공무원 자녀 학비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빼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1조 6천억 원 정도다.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 이미 하려고 추진하는 것도 많다. 그래서 대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분께서 지금 두 가지 기사,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기사를 비교해 봤는데요. 어느 쪽에 공감을 하시는지 한 분씩 듣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저는 뭐 동아일보 그 논조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이 국가 대계를 앞둔 고교 무상 교육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취임식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육부 공무원들도 취임식에서 처음 들었다잖아요. 국가 100년 대계를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죠. 준비된 상태에서 예산도 확보돼야 되고 지금 어떻게 국회를 설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동산 축소판이라고 해요. 부동산 대책의 축소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생각은 그건 우리 찬동하죠. 하지만은 수요 공급을 잘 맞추고 통화 공급을 맞춰서 부동산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투기꾼하고 전쟁만 하다 보니까 더 판이 커졌거든요. 지금 교육부 장관이 무상교육하는 그 취지를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뭐가 준비가 됐냔 말이죠. 여태까지 청문회하고 뭐 업무 파악이나 제대로 됐냔 말이죠. 취임식에서 저는 할 얘기는 아니다. 빠르게 이렇게 그렇죠.
이 좋은 거는 준비를 좀 해서 해라. 이제 장관 잘해야 뭐 1년, 2년 할 건데 그렇게 서둘러서 교육을 뭐 동네 어디 놀이터 가듯이 교육 대책을 세우냐. 저는 이렇게 비난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윤회 장관의 취임식 당시 발언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보시죠.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철 교수님. 예. 두 가지 신문 봤는데 어느 쪽에 좀 공감을 하세요? 저는 아까 그 말씀해주신 윤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동아일보의 문제제기가 뭐 지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저 130만 부모님들의 이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했는데 사실은 저 부모님들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나 그 고등학생들의 우려는 이 무상교육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입시교육이든 뭐 또 혹은 장래 저기 이후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뭐 저 성적 좋고 점수 좋은 애들만 별도로 그 또 이제 치중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연대 관련된 이게 상황을 좀 봤는데 그런 대학의 또 현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가지고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취임식 때 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는가. 이거는 지금 보나마나 불 보듯이 뻔한데요. 논쟁이일 거라는 걸. 왜 이제 이렇게 취임식 때 말씀을 하시는지 상당히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학 교수님. 뭐 당위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건가는 뭐 사실 교육부에서 이제 안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그것을 공청회 같은 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과 공감을 형성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사실은 저는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향신문 논조가 맞다. OECD 국가 중에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그 무상교육이 아닌 데는 한국뿐이 없습니다. 아, 대세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교육을 의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고등학교까지도 아직도 사실은 등록금을 내고 다닌다는 거는 그럼 우리 정도 수준이라면 고등학교까지는 이미 했어야 되는 된다.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뒤처진 것이고 미국의 우리가 경쟁력은 사실 교육에서 나오잖아요. 중국과 뭐 패권 경쟁을 한다고 해도 사실 미국의 어떤 교육의 어떤 역량 이런 것은 뿌리 깊은 교육의 역량이 이제 아까 스탠포드 사례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초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무교육으로 이제 무상교육으로 가는 건 맞는 것인데 절차적인 것, 그 정도의 준비 이런 건 또 다른 얘기고 또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교환 변호사.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사실은 뭐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논란의 이유 자체가 첫 번째 전문가가 아니다. 두 번째 이념적 편향성이 너무 강하다. 다른 뭐 도덕적인 거 다 빼고 전문가도 아니고 이념적 편향성도 강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실제로 1년짜리 장관 아니냐. 그런 분이 100년 대계를 책임지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드는 것이 지금 취임식 일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의 현안들은 여러 개가 있는 거거든요. 즉 대학 입시 문제라든지 그리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학습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은 지금 무상교육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드시 필요하고요. 실제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기로 예정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1년 단계해서 한다. 즉 대학 입시도 얘기하지 않고 유치원 영어 방과 후 영어 교육도 얘기하지 않고 다른 현안이 급한 게 많은데 급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임기 내에 해야 될 것을 단계에서 하는 까지 굳이 필요한가? 그것은 본인의 어떤 세 가지 비판에 대해서 그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결국은 본인의 성향 그대로 드러난 거, 즉 패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합니다. 대정부 질문,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데 아마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문학에 관련 소식 좀 보겠습니다. 암스트롱 우주체험기. 일단 여기 제목이 크게 달렸고요. 트럼프 풍자 다큐. 꼭 봐야 할 5편. 오늘 개막하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소식이거든요. 어떤 영화들이 소개가 될까요? 여기 보면요. 반 트럼프 다큐, 화씨
11월 9일. 옛날에 화씨 9일일이 있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네요, 날짜가. 화씨 11월 9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보면은요. 이 11월 9일은 2016년 11월 8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 11월 9일. 이게 풍자 다큐군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달렸고요. 그다음에 달 착륙 실화를 다룬 퍼스트맨, 난민 소녀 비극 그린 가버나움 등이 요번에 공개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퍼스트맨 관련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또 나오네요.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여기 보면 특기할 건 이 영화 퍼스트맨입니다. 트럼프를 위시한 미국 보수 세력부터 비난을 샀다.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미국 국기를 꽂는 장면을 넣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왜 그런 장면 안 넣었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러한 업적이 미국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부끄러운 모양이다. 그런 이유에서 나는 그 영화를 안 보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듯한 두 가지의 영화가 포함됐다는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뉴스 또 보죠. 진화 제어, 그러니까 진화를 하는 걸 통제했다는 거죠. 진화 제어로 신약 등 개발에 공헌, 미영 과학자 3명 노벨 화학상 영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요 분입니다. 여성 수상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름이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의 프랜시스 아널드 교수라고 해서 여성 수상자가 9년 만에 등장을 했다. 진화를 하는 거를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신약 이런 쪽에 관련된 공헌을 했다네요. 여기 보면요. 노벨위원회는요. 이들에 대해서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 진화를 제어하고 활용했다. 이런 공로가 있다. 김실 교수님. 예. 대단한 업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문외한이라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화를 인간이 뭔가 관여한다는 건 엄청난 업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을 볼 때마다 아까 교육 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분은 언제쯤 이런 데 좀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물론 뭐 노벨상이 업적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볼 때마다 아쉽긴 합니다. 예. 뭐 노벨상 이제 저 시즌이 될 때마다 이제 한국은 언제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 한국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소위 이제 그 예전에 제국대학 그 국립대학이 이제 구계대학이 있는데 그 구계대학에서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저 홋카이도대에서 안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노벨상 수상자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일련으로 막 그 이제 매진하고 연구비도 지원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냈습니까 결국에? 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냈는데 이 뭐 이제 노벨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국가마다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그런 경향은 있는데요. 문제는 그 접근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일본은 요번에도 이제 그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초 과학에 대한 이제 교육과 그 부분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아직도 미약하다는 거죠. 그건 뭐 급격히 산업화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좀 응용기술 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도 있습니다만 이제 세계 10위권의 이제 국가인 차원에서는 이제 노벨상 이야기를 하려면 교육 전반에 대한 점검과 아주 좀 전향적인 개선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그런 걸 바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아무튼 노벨상 소식 지금 시즌입니다. 계속 발표가 될 텐데 특히 과학상이 참 많거든요. 뭐 생리의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나오는데 한국분은 언제쯤 저 이름을 올릴까 궁금합니다. 저희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병우 전 수석 얘기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병우 감방 압수수색 댓글 재판 개입 혐의. 검찰 원세훈 상고심 대법에 영향력 행사하려 한 정황이 있다.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있는 감방을 압수수색했다. 이거한 변호사. 감방 압수수색이 이게 꽤 흔히 있는 일입니까? 잘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 감방에 들어갈 때 이미 뭐 증거라든지 이런 거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이미 발생은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이미 발생한 일 아닙니까? 이 사건의 경우도 이미 2016년 이전에 발생한 일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감방에 있는 사람의 내용을 압수수색한다? 일반적으로 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감방에 들어갈 때는 다 버리고 다 갖고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미 감방 들어간 이후에 어떤 이 재판의 그 진행과 관련해서 어떤 증거를 추가로 거기서 숨기고 있다든지 혹은 뭐 어떤 뭐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혐의가 실제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들어와야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런 게 있을지 구속된 사람이 구속된 구치소 안에서 전제는 그 감방 안에서 뭔가를 재판관에서 했다라는 전제인데 그러면. 그런 제보가 없으면 사실은 그거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제보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과거에 있었던 증거가 현재까지 그 감방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압수수색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압수수색을 감방을 압수수색했다. 독특하긴 합니다. 이례적인 것 같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 현 민정수석 얘기가 나왔네요. 조국 고졸 노무현 독학으로 로스쿨 갔을 것.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사시 존치론자 비판에 맞대응한 글을 어딥니까? 법률신문에 지난 1일 게재를 했는데요. 고졸 출신도 로스쿨 입학이 가능하다. 그렇게 변호사 된 사람이 상당수다. 이렇게 글에 썼습니다. 그러자 사지 존치 모임에서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네요. 자, 윤영골 전 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뭐 갑자기 사시 존치 논란이 또 붙은 것 같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로스쿨을 좀 변호하기 위해서 한 거죠. 사시 존치론자들에 대해서 반대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상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으면은 독학사나 학점은행을 통해서 대학 졸업 자격증을 한 다음에 로스쿨 갔을 거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없는 사람도 고졸인 사람도 그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로스쿨을 열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건 좀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거다. 오히려 저는 로스쿨 제도밖에 없었으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냥 어디 은행에 가셔서 계속 근무하셨을 거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시가 개천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등용문을 열려주는 거지. 지금 국회의원이나 뭐 고위 법률 자녀들 봐요. 다 로스쿨에 특혜로 들어가서 다 변호사해서 또 유명 로펌에 또 많이 간 어떻게 보면 귀족들의 지금 통로로 지금 돼 있잖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좀 가끔 보도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암암리에 다 유명 법률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을 좀 잘 인정하지 못하는 잘 못 본 거 아니냐. 그래서 들고 또 하나는 민정수석 자격이 아니라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자격이라고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정수석이잖아요. 지금 로스쿨 교수 아니잖아요. 지금 민정수석 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도 자꾸 무슨 문제만 나오면은 나는 외교안보 특보 자격이 아니라 교수 자격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 적을 둔 사람은 거기에 올인을 해서 100%, 120% 일을 해도 부족한데 자꾸 교수 자격으로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을 볼 때는 좀 한가한 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지금 오전에 있었던 소식인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노건호, 김정은 14선언 2세 만남 성사될까? 오늘 민관 160명 평양회의인데 아마 지금쯤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요. 문재인 정부 첫 대규모 민간 방북, 내일 인민문화공전소 공동 행사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죠. 현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현 대표 방북, 전 대표는 방미, 민주당 대표 통일 외교에 분주하다. 이해찬 14선언 행사단 이끌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여부에 관심이다. 추미애 전 대표는요. 종전선언이 비핵화 촉진한다 해서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 정치인들을 접견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관련 영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금 현 대표 방북, 북 대표가 지금 관련 영상이 저희가 마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이 신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이해찬 대표 등 160여 명으로 구성된 이 방북단이요.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14선언 평양 행사 참석,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논의될 듯하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김철 교수님. 일단 방북단 국회 차원 그리고 민간 차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번에 14선언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마 북한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도. 또 그 두 정상 간에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이제 분야와 이제 또 사람들의 이제 만남 속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런 교류들이 이제 계속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기사나 이런 등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일
전 위원장의 또 아들이기도 한 이제 김정은 현 위원장의 만남 뭐 이런 부분이 또 흥미를 끌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굉장히 이제 국가 지금 저 대표자인 거고 노건호 씨는 이제 그 이제 아들인 건데 뭐 이렇게 이색끼리 만나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제목을 좀 흥미롭게 좀 뭐 뽑았죠. 흥미거리기 있습니다만 뭐 이번 그 방북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은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어쨌든 다양한 만남들이나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160여 명 우리 방북단이 군용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저 군용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을 방북하게 됩니다. 오전 10시면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마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첫 남북 공동 행사 그리고 사흘간 진행이 됩니다. 김문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007년 14선언이 사실 지금 있었던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평양 선언의 사실은 기본이고 그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얘기들이 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뿌리를 좀 더 두텁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여당과 더불어서 이제 이 친정부의 인사들이 대거 이제 북한으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큰 여기서 무슨 성과가 있기보다는 그들과의 어떤 인적 교류 그리고 14선언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을 좀 다시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본 영상들은요. 사실은 오전에 저희가 녹화해서 편집한 영상입니다. 실시간 영상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내용을 저희가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렇지만 북상하는 태풍 콩레의 영향으로 제주는 오후부터 남해안과 경북 남부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